복잡한 세상사 잠시 내려두고 지혜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 고요한 인생 수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사람 만나는 게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만 더 피곤해지지 않으신가요? 앞에선 천사처럼 웃던 사람이 돌아서서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서늘한 기분을 저도 잘 압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싶어 스스로를 원망하며 긴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치밀해서도 아니죠. 문제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기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 보내고 있었던 단 한 가지 신호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연배인데도 유독 인간관계가 물 흐르듯 편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남들보다 특별히 영악하거나 계산적인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볼 때 딱 하나, 이것을 확인하는 눈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것만 알면 10년을 속여온 교활한 가면도 단 5분 만에 그 속살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읽어내는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껏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기준 하나만 세우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면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해도 본색이 드러나는 틈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 그 가면을 벗겨낼 5가지 체크리스트와 오히려 오해를 풀어주고 곁에 두어야 할 진짜 사람 세 부류를 공개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앞에선 천사, 뒤에선 칼. 사람이 없을 때 태도가 180도 바뀌는 유형입니다. 지난달 교회 친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 권사님은 목사님 앞에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라며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친교실 구석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설교가 요즘 너무 길어 졸릴 지경이야. 헌금 얘기만 나오면 또 그 타령이고라며 투덜댑니다. 같은 사람이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옆에 계시던 분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당사자 앞에서는 천사처럼 친절하다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칼을 꺼내드는 사람. 식당 종업원에게는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다가 사장님이 오시면 갑자기 정중해지는 사람. 손님 앞에서는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황적 인격 견화라고 부릅니다. 197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진행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교도관과 죄수로 나눴더니 단 며칠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실제로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도관 역할의 학생이 그렇게 변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끝까지 자신의 본래 성격을 유지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착한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덕이나 예의는 감시받을 때만 작동하는 스위치입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식당 종업원에게나 회사 사장님에게나 똑같이 정중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길거리에서도 자신의 태도가 일관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드러난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무대 뒤 분장실에서 나옵니다. 박수 칠 사람이 없을 때, 칭찬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보이는 모습이 진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가 보지 않고 있을 때도 똑같이 행동할까? 만약 그 대답이 아니다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리하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차갑게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 지키시되 그 마음을 어디까지 내보일지는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칭찬이 과한 사람 의심하십시오. 달콤한 말로 사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리였는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요즘 운동하세요? 아, 그때 그 선택이 정말 현명하셨어요. 역시 형님은 통찰력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칭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들이 묘하게 전부 부탁으로 이어졌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시니 이 일을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형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칭찬이 준비 단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한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전화해서는 안부 묻고 칭찬하다가 결국 돈 이야기나 부탁으로 끝나는 경우, 모임에서 유난히 한 사람에게만 칭찬이 집중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무언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것을 상호성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며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칭찬도 일종의 선물입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빚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움직이기 위해 칭찬을 도구로 씁니다. 그들의 칭찬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 칭찬하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겠지. 기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내 의견에 동조하겠지 하는 계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칭찬과 계산된 칭찬을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타이밍과 일관성을 보십시오. 진심 어린 칭찬은 필요할 때가 아니라 그냥 칭찬하고 싶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칭찬 뒤에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계산된 칭찬은 항상 뭔가를 부탁하기 직전에 나오고 부탁이 끝나면 칭찬도 함께 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진짜 칭찬은 구체적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그 의견 정말 좋았어요.처럼 정확한 순간과 내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조작적인 칭찬은 막연합니다. 역시 대단하세요. 멋지세요.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원 영색 선의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에게는 참된 인이 드물다는 뜻입니다. 2500년 전 공자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말이 너무 달콤하고 표정이 너무 밝은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칭찬이 과한 사람은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이제 모든 칭찬을 의심해야 하나? 아닙니다. 칭찬 자체를 거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하거나 타이밍이 묘하거나 칭찬 뒤에 항상 요구가 따라오는 패턴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살짝 닫으시면 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 호의가 아니라 회피로 상황을 넘깁니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봉사활동 참여를 부탁하자 이웃집 박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좋은 일이네요. 꼭 참여하겠습니다. 날짜만 정해주세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흔쾌히 승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봉사활동 당일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참여할게요. 그 말이 또 얼마나 진심처럼 들리던지요. 그 후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약속은 항상 시원시원하게. 하지만 실천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럴듯한 변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부녀회 사람들은 박 씨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탁하면 기분만 나빠지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거절을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거절하는 순간에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상황을 모면합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입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피형 대응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카레 호나이가 제시한 개념인데,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면을 회피하고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대를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판단이 고정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도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안 지킬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변명을 만들어야 하는 스트레스도 큽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거절이 주는 불편함이 너무 커서 패턴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을 오늘의 이야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약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그것도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이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테스트 삼아 부탁해 보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잠깐 통화할 수 있으세요? 같은 작은 약속 말입니다. 그 작은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큰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말이 아니라 작은 실행 한 번으로 판단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람입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과 상대방 모두를 편하게 만들 겁니다. 4번째, 말이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소문과 정보를 무기로 씁니다. 성당, 레지오 모임에서 최 씨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누가 어디서 뭘 했고,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동네 어디에 맛집이 생겼고, 정보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에게 궁금한 것을 물으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레지오 단원이 정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 씨가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최 씨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여기저기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의 맥락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부분만 남아서 마치 제가 나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최 씨가 정 씨에게는 제 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라며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듣는 사람에 따라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보를 권력으로 사용합니다. 누가 뭘 모르고 누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선택적으로 나눠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웁니다. A에게는 B의 이야기를, B에게는 A의 이야기를 살짝 각색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거가 1954년 제시한 사회비교 이론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진 사람은 이 비교 과정에서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정보를 얻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정보를 무기로 씁니다. 정보를 나누는 사람은 투명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확인은 못했어 라고 전제를 붙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무기로 쓰는 사람은 모호합니다. 나만 아는 건데 하면서 특별함을 강조하고 절대 말하지 말라며 비밀을 만듭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분열시킨다는 점입니다. A와 B가 친하면 그 둘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B가 당신에 대해 이런 말 하던데요라며 대부분은 거짓이 아닙니다. B가 실제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제거하고 타이밍을 조작해서 전달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은 없다. 오늘의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는 아예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남의 사생활이나 약점에 관한 정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시되 속마음은 보이지 마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A가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듣거든 직접 A에게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전혀 다른 맥락이었거나 아예 하지 않은 말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 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정보가 많은 사람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도와준 뒤에 빚을 만드는 유형 관계를 거래로 바꿉니다. 이웃집 강 씨는 참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사 왔을 때 짐 정리를 도와주셨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까지 차로 태워다 주셨습니다. 동네 맛집도 소개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웃을 만난 게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 씨가 작은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이것 좀 봐주세요. 같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탁의 크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려고 하면 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도와드렸잖아요.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안 되나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때의 도움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일종의 투자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그리고 지금 그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곤란한 것은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 빚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도움을 줄 때 아주 큰 소리로 눈에 띄게 줍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제가 그때 도와드렸죠. 우리 언제부터 알고 지냈죠? 하면서 말입니다. 도움을 관계의 화폐로 사용합니다. MIT의 경제학자 된 에리얼리 교수가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단한 작업을 부탁하면서 한 그룹에는 돈을 주고 다른 그룹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돈을 받은 그룹보다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룹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했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받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그것은 호의가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호의를 주면서도 그것을 거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빚을 받아냅니다. 종종 원금의 몇 배를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들이 거절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정말 급한 순간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평생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이 문장을 오늘의 맥락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도움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곳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진짜 도움과 조건부 도움을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자주 언급하는지 보십시오. 진짜 도움은 주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거래로서의 도움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부풀려서 기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타이밍입니다. 진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상대방이 부탁하기 전에 조용히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빚을 만들려는 사람은 상대방이 정말 곤란한 순간에 극적으로 등장합니다. 마치 구세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도움을 받으실 때는 항상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중에 빚이 될까? 그리고 가능하면 작은 도움은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감사하지만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진짜 도움은 거절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로서의 도움은 거절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모든 도움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에는 여전히 아무 조건 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그들에게는 마음껏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도와주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가면을 쓴 악인들을 구별해냈다면 이제는 가면 뒤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할 차례입니다. 말수가 적거나 거리를 둔다고 해서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른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이 진심의 증거인 경우도 많죠. 겉모습에 속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우. 하지만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의 세 가지 진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말을 아끼는 사람 무례가 아니라 조심성일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자주 오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박 어르신이라고. 항상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왁자지껄 이야기할 때도 거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습니다. 저분 좀 차갑지 않아?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우 경로당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의 일입니다. 모두들 추워하며 걱정만 하고 있을 때 박 어르신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구함을 들고 오셔서 묵묵히 보일러를 고치셨습니다. 1시간 넘게 씨름하시더니 결국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박 어르신이 조용히 약국에 다녀오셨고 경로당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다음 날 조용히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으셨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 어르신이 말이 적은 건 무례해서가 아니라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사람의 성격을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외향형은 말로 에너지를 얻고 내향형은 침묵으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의 차이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말을 아끼는 대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말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사교적이다, 친근하다,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무뚝뚝하다, 차갑다, 소통이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견입니다.
말이 적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적은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도 많습니다. 긍에 겨워 한 말, 분위기에 떠밀려 한 약속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한 번 입 밖에 낸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진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한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이 명언을 오늘의 이야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우정은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누느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도 편안한 관계,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진짜입니다. 말이 적어도 꾸준히 곁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한 영혼을 공유하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장기적인 관계 연구에서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은 대화의 양이 아니라 일관성이었습니다. 매일 전화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한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적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이 적다고 차갑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꾸준히 나타나는지,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는지, 약속을 지키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적은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십시오. 말이 많아도 행동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하지만 말이 적어도 행동이 있으면 진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진심의 깊이입니다. 진짜 보석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말수가 적다고 해서 마음까지 빈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입을 무겁게 닫고 있는 것일 뿐이죠. 가벼운 말 한마디로 환심을 사는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 투박한 진심을 믿으십시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은 화려한 말을 쏟아내던 이가 아니라 당신의 슬픔 곁을 조용히 지켜주던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 두는 사람, 배신이 아니라 회복, 시간일 수 있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늘 밝고 적극적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연습에 자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셔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으셨고 모임 후 차 한 잔도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어떤 분들은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싫은가 봐. 갑자기 거리를 두네 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교만해졌다고 수군거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김 집사님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을.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느라 밤새 간병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 와중에도 성가대를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 가능한 날만이라도 나오려고 애쓰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서운해하는 사이 김 집사님은 홀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누군가 거리를 두면 배신했다, 변했다,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거리두기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지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무너진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보호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줄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과정입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려면 공기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듯
마음의 상처도 잠시 외 자극을 차단해야 회복됩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코안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의 뇌 반응을 관찰했더니 혼자 있을 때보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소의 경우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뇌가 더 효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왜일까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힘들 때 거리를 두는 것은 그 관계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그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미소 짓고 관심사에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사람들은 잠시 물러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고요할 때 맑아진다. 이 문장을 오늘의 이야기에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마음도 고요해야 맑아집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휘저어지면 탁해집니다. 거리두기는 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잠시 정지하고 가라앉히고 다시 맑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갑자기 거리를 둘 때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다그치지 않고 주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 있어 라는 신호만 조용히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계속 물으며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설명해야 하고 괜찮은 척해야 하니까요.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짧은 문자 하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안 말해도 괜찮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십시오.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면 되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존중해 주십시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관계에도 정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소진되어 남에게 줄 에너지가 단 1%도 없는데 억지로 웃으며 곁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한 그 거리두기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바로 세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이라 몰아세우는 관계라면 애초에 당신의 진심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충분히 멈추십시오. 진짜 관계는 당신의 빈자리를 원망이 아닌 기다림으로 채우는 법입니다. 세 번째, 싫은 말을 못하는 사람 계산이 아니라 갈등 회피 습관일 수 있습니다. 부녀회 회의에서 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안건이 나와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만 하시는 분. 다른 사람들이 의견 대립을 할 때도 중립을 지키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합니다. 작년 여름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 격하게 대립했는데 정 씨는 끝까지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어느 쪽이든 따르겠습니다 라고만 하셨죠. 한쪽에서는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중적이다 라고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정 씨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 의견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말다툼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밤새 그 생각만 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분은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갈등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거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갈등,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격의 한 유형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요크 대학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갈등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 가정 내 갈등을 많이 목격했거나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싫다는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관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참고 양보하고 속으로 사귀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이어서가 아니라 평화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패턴이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계속 참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무력감이 쌓이면서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관계도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속마음을 모르겠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군자는 조화롭게 지내되 무조건 동조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맥락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가지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말하되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그런데 갈등 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의 기술이 부족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서도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동만 선택합니다. 무조건 동의하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양보합니다.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무조건 이중적이다,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의견을 말해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라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다르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 없어. 이렇게 허락을 주면 조금씩 말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화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반응해 주십시오. 상처받을까봐 혹은 미움받을까봐 침묵을 선택해 오셨나요? 그동안 혼자 삼켜냈을 그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신의 진심은 거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라고 조심스레 입을 떼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공격적인 날카로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단한 진실로 대화하십시오. 진정한 인연이라면 당신의 거절조차 기꺼이 존중해 줄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8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5장에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 없을 때 태도가 바뀌는 사람, 과한 칭찬으로 조정하려는 사람,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을 사람마다 바꾸는 사람, 도움을 빚으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3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겉과 속이 다른 건 아니라는 것을. 말이 적은 건 무례가 아니라 진중함일 수 있고, 거리를 두는 건 배신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일 수 있으며, 싫은 말을 못하는 건 계산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갈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패턴을 보십시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직접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차갑게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함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다만 그 따뜻함을 어디에, 얼마나 나눌지는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가 안 봐도 똑같이 행동할까? 이 사람의 칭찬은 진심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원해서일까?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킬까? 이 사람에게 비밀을 말해도 될까? 이 사람의 도움에는 조건이 있을까? 이 5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거리를 조금 더 두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들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말이 적지만 꾸준히 곁에 있어주는가? 이 사람은 지금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유가 있을까? 이 사람은 갈등을 싫어해서 침묵하는 걸까?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가장 소중한 질문을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고 있는가? 타인의 가면을 구별하려 애썼던 그 예리한 눈을 오늘은 수고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써보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목소리를 죽이진 않았는지, 거절이 두려워 나를 방치하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소중한 평온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귀한 안목을 배달해드리겠습니다.